운은 여러분들 운에다 기인을 하면요. 운은 진짜 특이한 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박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운이라는 게 특징이 뭔가 하면 외부적인 겁니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uncontrollable.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unstable.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운에다 기인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 그 다음에 외치는 게 뭐예요? 삼세판이에요. 더 하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데 다른 동물을 포함한 인간도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뭐를 했을 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웬만하면 그거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뭘 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거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건 간단한 논리예요. 이 모든 인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에 가서 대부분 돈을 잃으면 그 다음에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건 운에 의해서 도는 거니까 내가 지금 잃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음판엔 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런 착각이 일어나니까 도박에서 못 나와요. 사람들이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할 때 뭐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해봐야 뭐가 나와요 거기.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여러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노력에다 기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할 게 생겨요. 안 그래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시험을 봐오면 그 앞에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도대체 해. 노력을 누굴 닮아서 노력을 안 하니? 거기 두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거기서부터 이제 애 성적 펴가지고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빈정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노력에다 기인을 해야지 그 자식이 다음에 뭐라도 할 게 있으니까 모든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과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꾸 노력에다 기인하게 하죠. 근데 노력에다가만 기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노력에다 기인을 해야지 그 자식이 다음에 뭐라도 할 게 있으니까 모든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과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꾸 노력에다 기인하게 하죠. 근데 노력에다가만 기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거 직접 강화도 전등사에 가서 찍은 건데요. 결혼을 기원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절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성당, 뭐 하여튼 종교 비슷한 거 전부 다에 가면 전부 다 저런 것들 있죠. 기와 종 등 거기다 뭐 비는 거 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학 합격. 저거 쓴다고 붙을까요? 전혀. 저거 쓴다고 붙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착각적 통제감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그냥 통제할 수 없다고 내버려두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마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고 믿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진학률이 75%였다가 그나마 조금 줄어서 지금 70%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요? 30%? 네. 지금? 한 30%. 30% 정도? 많아야 40%를 안 넘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직업들 중에 저 직업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해보면 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청년의 70%는 대학을 가는데 그들이 취업할 자리는 40%가 안 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대학에 가고 있는 젊은이의 절반은 본저 찾긴 글렀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가지는 애들이 70%고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이 40%가 안 되는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런데 왜 다 이 대학에 가고 있어요? 왜 이 대학에 남들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학 가가지고 본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절반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사회에서 잘 안 해요. 자꾸 그 본전을 찾아주겠다는 얘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찾아줄 건데요? 5년 안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바꿔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을 70%로 늘립니까? 아니요.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녀를 그냥 심심해서 돈이 남아 돌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없는 돈에 쪼개고 교육시켜서 보내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한번 보내고라고 그래요? 왜냐? 그냥 가던 거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가난이 대물리되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유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로서 생각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첫째 아들을 대한민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교육시키듯이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이라 그러면은 그게 뭔가 하면 교육비를 한 2억 정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교육비가 평균 전체 평균이 1억 7천만 원 얼마 나오니까요. 몇 년? 좀 먹고 살면 아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 이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쓰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자, 2억을 들여서 애가 따라만 준다면 소위 얘기해서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뭐 대학교에만 갈 수만 있다면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요새는 어학연수까지 해야 된다. 어학연수 갔다 오고 취직한다고 또 확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TVN 같은 데 좋은 데 취직했다고 치죠. 그러고 나서 또 돈이 철철 남아서 한 2억 7천만 원 들여서 결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사람당 한 5억 최소한. 자식이 둘이면 10억짜리입니다. 어떻게 키워?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돈을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고맙다. 보람 있다. 네가 이렇게 좋은 데 취직하고 네 밥벌이하고 네 학교를 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너 이제 네 살 거 네가 살아라. 네 동생도 있고 엄마 아빠 노후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월급 벌어서 네가 장가가고 네가 집 마련하고 그러면서 살아. 자, 이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그렇게 갔고요. 근데 둘째 아들이요, 싹수가 노래요. 얘 뭐 어렸을 때부터 얘는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시킵니다. 이제 뭐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축구공하고 뭐 축구 하나씩 사주면서 건강하게 나쁜 일 하지 말고 잘 커라 이러고. 맞아. 뭐 가끔 가다가 그래도 둘째도 친구들을 보니까 나도 학원 갈래 뭐 이러면 행여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면서 키워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래도 현명해서 야, 네가 대학 가면 뭐하냐?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한 돈 2천만 원 주면서 너 가서 어디 가서 좋은 기술 하나 배워와. 배웠어요. 배우고 왔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큰애한테는 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둘째한테는 다 쳐봤더니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왜냐? 축구공하고 축구화 12컬레로 끝낸 거예요, 그냥. 이걸 참 어쩌나 싶으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야, 내가 너 너무 돈이 안 들어가서 미안한데 내가 포크레인 2대 사줄게. 포크레인 한 대가 1억이 좀 안 된다. 2대 사면 할인도 해줄 테니까 한 1억 7천이면 2대 살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한 포크레인은 자기가 몰고요. 한 포크레인은 세를 줍니다. 기사를 고용해서. 여러분들 대기업 직원으로 사는 거하고 자기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한 대는 세 주고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삶이 좋을 것 같으세요?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진짜. 누가 더 삶이 좋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한쪽이 더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다 큰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최악은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다 큰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최악은 뭔지 아세요? 자식을 돈을 2억을 들였는데요. 어학연수까지 보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제 포크레인을 배워요. 진짜 요즘 많이. 근데 문제는 포크레인 기사를 따고 왔는데 이제 포크레인을 사줄 돈이 없어요. 2억을 공부하느라고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그 아까 전에 그 친구의 새 놓는 포크레인의 기사로 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뭘 열심히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힘들고 있는 이거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식한테 돈을 들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과연 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건가? 이걸 하면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 왜냐?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 뭐든지 뭘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걸 스스로 혼자 다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한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산 죄뿐이 없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많은 젊은이들 요새 대학 어떻게 갑니까? 중고등학교 때 놀 시간도 안 주고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 있죠. 학원 가서 4시간 있죠. 집에 와서 숙제. 말도 안 되는 삶을 왜 살까요? 그 삶을 살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돈이 처벌 많아서요. 집에 몇백억 정도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10억씩 교육비 쓰고 본전 찾기 그러면 20억 들여서 식당 차려주면 돼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타격이 적어요. 그런데 그 2억이 자기가 20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인 사람이 그 돈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식도 못 살고 그 부모도 못 살게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절차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또는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한다. 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식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사실 판사나 검사나 거의 대부분의 사법 판단의 경우에 실제로 진범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재판을 하죠. 알면은 왜 하겠어요? 재판정에서 피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건 피의자예요. 자기가 진범이면 자기가 진범이라는 걸 알 거고요. 자기가 진범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판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이에요. 그치.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인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강력 범죄, 안 좋은 범죄일수록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은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이 범인일 것 같으면 저놈은 꼭 감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감옥에 가서 무지하게 오래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진범인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으니까 무처벌 오류라고 불러요. 무처벌 오류를 피하자면 유죄를 많이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기준을 낮춰서 A만 하면 유죄야. 그러고 유죄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 하면 처벌 오류가 늘어나요. 10몇 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왔는데 무죄로 밝혀졌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오류가 싫어서 무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진범이라도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법 절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처벌을 더 회피하고 싶냐 그러면 판사들은 사법체계의 논리대로 처벌 오류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처벌 오류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법체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나도 포기가 안 되겠는데요. 나쁜 놈을 놓치는 것도 안 되겠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판단이 국민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범인일 것 같은데 저게 왜 무죄가 나오지? 이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위험을 더 감수할 거냐로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합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시면은 해수욕도 하시고 바다에 들어가서 뭐 물장구도 치시고 노시고 그러시죠? 네. 네? 저는 절대 바다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바닷가에 가도요. 저는 그냥 물 밖에서 구경해요. 저도 그래요. 네. 이천수 씨는 왜 안 들어가세요? 전 물이 원래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네. 저는 상어를 무서워해요. 저는 상어를 무서워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렸을 때 그 상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그다음부터 바닷물에는 안 들어가요. 그 대신 저는 이제 민물에 들어가요. 수영장 이런 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수욕을 할 때 상어에 물릴 거라고 상상 안 해요. 아 맞아. 그렇죠? 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어에 물릴 확률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하고 있을 때 상어에 물릴 확률이 0일까요? 0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0은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낮겠지만 0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시원한 바닷물을 즐기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물릴 생각을 안 하고 바다에 가서 놀다가 만에 하나 상어에 물리면 자기 너무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다에 상어가 사는 걸 아셨습니까? 네. 상어가 사람을 무는 걸 아셨습니까? 네. 근데 상어에 물릴 확률을 몰랐다고요? 그러면 몰랐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정부는 뭐 한 거야 그래요? 정부가 상어 잡으러 다녀요? 맞아요. 네? 아, 이건 뭔가 하면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무슨 리스크를 감수했는지 무슨 위험을 자기가 감수했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나쁜 일이 벌어지면요 억울해져요. 또 억울한데 왜냐? 자기가 그건 감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건 누군가 뭐 잘못한 놈이 있다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그 리스크를 감수한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 물리는 사람이 뉴스에 나와요. 있죠. 예. 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프겠다, 안타깝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 상어에 물리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 물려서 팔을 잃어버렸어요. 다리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다로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안 가죠. 대부분에서 못 돌아가죠. 그 사람들은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 원래 서핑은 위험한 운동이에요. 그 위험은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운이 없어서 상어한테 물리긴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서핑의 위험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도 감수했고 앞으로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덜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공정한 세상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감수한 위험만큼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나머지 다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입시 대조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국영수를 잘하면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보면 인성이 좋은 애가 그냥 국영수를 좀 잘하는 거예요. 왜냐? 인성이 좋은 애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거든요.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를 칠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성적이 좋고 인성이 좋은 애를 그 공부만 안 시켰으면 인성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하루에 10몇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지만 공부의 측면에서는, 학습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걔네들이 그걸 공짜로 얻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포기된 걸까요? 당연히 부모의 돈이에요, 첫째.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거기 들어갔고요. 둘째 뭐예요? 아이의 행복, 시간,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성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